에번 헨슨에게. 내가 쓴 편지는 전부 이렇게 시작한다. 편지의 서두는 원래 그렇다. 일방적인 방식이다. 받는 사람의 이름을 밝힌다. 이 경우엔 받는 사람이 나다. 내가 나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다. 에번 헨슨에게. 오늘은 근사한 날이 될 거야. 왜냐하면 오늘은 그냥 너로 지내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자신감 넘쳐야 해. 그게 핵심이야. 그리고 재밌어야 하지. 남들이 쉽게 말을 걸 수 있게, 쉽게 다가올 수 있게. 그리고 숨지 마. 남들한테 너를 보여줘. 옷을 벗거나 그런 변태짓을 하라는 건 아니야. 그냥 너를 보여줘. 진정한 너를. 꾸밀 필요는 없어. 네 자신에게 솔직해져. 아들, 셔먼 선생님이 쓰라고 한 편지 쓰고 있어?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편지 말이야. 꾸준히 써야 해, 에번. 엄마가 말한다. 예전엔 꼬박꼬박 편지를 썼는데 여름 동안 게으름을 좀 부렸다. 나를 상담하는 셔먼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서 엄마가 요즘 들어 자꾸 잔소리하는 게 분명하다. 안 그래도 쓰고 있었어요. 난 대답한다. 거짓말이 아니라 다행이다. 그래, 셔먼 선생님이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알아요. 학교에서 마저 쓸게요. 아들, 그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되잖아. 특히 학기 첫날에 말이야. 그렇구나. 엄마가 왜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셔먼 선생님과 상담 날짜를 잡았는지 단서를 또 하나 포착했다. 올해도 네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나가서 어울릴 방법을 찾아야지. 나도 노력 중이다.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엄마는 내 책상 위에서 뭔가를 발견한다. 좋은 수가 있다. 엄마는 컵에 꽂힌 사인펜을 꺼낸다. 오늘 돌아다니면서 깁스에 친구들 사인을 받으면 어때?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계기로 완벽하지 않아? 그보다 더 한심한 방법도 없겠다. 친구를 구걸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은가. 뼈만 앙상한 강아지를 데려다 내 옆구석 자리에 앉혀서 동정심을 자극하는 게 더 낫겠다. 너무 늦었다. 엄마가 내 앞에 얼굴을 들이민다. 에번, 엄마 못해요. 엄마가 사인펜을 건넨다. 이 날을 즐겨. 오늘이야말로 이 날을 즐기면 안 되는 날이야. 별자리 운세에 나옴직한 문구다. 엄마,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을 즐기라고 하면 돼요. 아무튼 네 말빨에 어찌 당하겠니? 내 말은 파이팅 하라는 거야. 응? 난 엄마의 시선을 피한 채 한숨을 쉬고 사인펜을 받는다. 예. 엄마가 문 쪽으로 가서 이제 살았다고 생각한 순간 엄마가 고개를 돌리더니 어색한 미소를 짓는다. 너는 이미 내게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다행이네요. 미소가 살짝 사라지고 엄마는 밖으로 나간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엄마는 말론 자랑스럽다고 하지만 눈빛은 그게 아니다. 어떤 제품을 써도 지워지지 않는 욕조에 얼룩을 대하듯 나를 곰곰이 쳐다본다. 내가 자랑스럽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서로 계속 거짓말을 하기로 하자. 나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쓴 걸 읽어본다. 에번 헨슨에게. 이 편지가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때도 있다. 원래 목적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시키는 건데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 학교에서 심리치료사가 내준 숙제를 하는 아이는 없다. 아마 심리치료를 받는 아이도 없을 거다. 다른 아이들은 간식 먹듯이 아티반을 먹지 않는다. 남들이 가까이 다가오거나 말을 걸거나 쳐다본다고 몸을 꿈틀거리거나 꼼지락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걸 보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지도 않을 거다. 다시 상기할 필요는 없다. 내가 이상하다는 건 나도 안다. 진짜다. 오늘은 근사한 날이 될 거야. 그럴지 모른다. 여기 내 방에 가만히 있으면 정말 그렇게 될지 모른다. 꾸밀 필요 없어. 그래, 물론이다. 그렇고 말고. 사물함에서 볼 일이 끝났는데도 나는 계속 그 앞에 서서 뭘 찾는 척한다. 종이 울리기 전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지금 사물함을 닫으면 서성해야 할 것이다. 나는 서성거리는 데는 젬병이다.
나도 셔먼 선생님과 엄마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그런 DNA가 없다.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탔을 때도 다른 아이들이 모두 친구와 잡담을 나누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 뭘 어쩔 수 있을까? 여기서 고백. 예전에 나는 친구 사귀는 법을 검색하고 화면에 뜬 영상 가운데 하나를 클릭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자동차 광고였다는 걸 막판에 알아차렸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에 등을 돌리고 있으려는 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교실로 들어가야 한다. 사물함을 닫고 정확히 180도 회전하라고 내 몸에 명령을 내린다. 남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을 만큼 고개를 숙이되 앞을 볼 수 있도록 너무 숙이진 않는다. 그때 코너모피라는 수수께끼 같은 녀석이 내 앞을 지나간다. 코너가 묵직한 부치로 쿵하고 바닥을 때리며 걸음을 멈춘다. 덥수룩한 머리칼 사이로 아주 살짝 보이는 두 눈은 푸르스름한 강철색으로 살인광선을 내뿜고 있다. 코너는 꼼짝하지 않고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노려보기만 한다. 이 아이의 모든 부분이 오싹하다. 코너가 내게 다가온다. 넌 뭐가 그렇게 재밌냐?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나 보다. 나도 모르겠다. 나는 불안해지면 한심한 짓을 저지른다.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한심한 짓을 저지른다고 보면 되겠다. 야, 이씨, 그만 웃어. 코너가 말한다. 안 웃잖아. 이건 진짜다. 나는 웃음을 그쳤다. 이젠 제대로 겁에 질렸다. 네가 보기엔 내가 또라이 같냐? 아니, 나 또라이 아니야. 나는 연병할 또라이인 너지. 폭탄이 터진다. 나는 바닥으로 쓰러진다. 코너가 내 위에 서 있다. 진짜 폭탄은 아니다. 코너가 시커멓고 묵직한 팔찌를 찬 두 팔로 내 가슴팍을 밀어서 넘어뜨린 것이다. 난 시작도 하기 전에 멈추는 법을 배웠어. 실수도 하기 전에 자신을 숨겨야만 했어. 눈길을 끌지 않게 이상하게 보여선 안 돼. 이게 나의 전부야. 그래 할 말이 없어. 눈을 피하는 거야. 뜨겁다 느낄 때. 그래 피하는 거야. 넌 알잖아. 알고 있어. 항상 너를 홀로 바라보는 난 창문 밖을 그저 서성이지만 차가운 유리 뒤에 날 혼자 손은 들어오나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거라 믿고 한참을 그저 기다렸지만 지나치는 사람들 속에 그저 혼자 손은 들어오. 보이지 않나요? 왜 아무 반응조차 없나요? 나는 일어나 바닥에서 손을 뗀다. 수많은 운동화들이 남긴 먼지가 축축한 내 손바닥에 들러붙었다. 다른 아이들이 나를 빙 돌아서 지나가고 그중 일부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말로 거들지만 상관없다. 내 귀엔 들리지 않는다.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움직이고 싶지도 않다. 움직여야 할 이유도 없고. 앨리슨 공원의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와 비슷하다. 나는 그곳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어쩌면 영원히 그 나무 아래에 머물러야 했는지도 모른다. 오늘 그냥 집에 있었어야 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숨는 게 뭐가 어떻다고. 숨으면 적어도 안전하다. 내가 나한테 계속 이러는 이유가 뭘까? 괜찮아? 나는 위를 올려다본다. 충격이다. 조이 머피다. 그렇다. 바로 그 조이 머피다. 괜찮아.
나는 대답한다. 오빠를 대신해서 사과할게. 조이가 말한다. 걔가 워낙 사이코 같거든. 아니야. 그냥 좀 장난친 거야. 조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 엄마가 망상증 환자를 대할 때 그런 식으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조이가 말한다. 그렇게 바닥에 앉아있으면 편해? 아니면 맞다. 내가 바닥에 앉아있다. 왜 계속 바닥에 앉아있을까? 나는 일어서서 바지에 대고 손을 닦는다. 에번 맞지? 조이가 묻는다. 에번? 너 이름이 에번 아니야? 응, 에번. 에번이야, 미안. 뭐가 미안한데? 네가 에번이라고 하니까 내가 따라한 거 누가 그러면 짜증나잖아. 그녀는 손을 내민다. 나는 조이야. 나는 그녀와 악수를 하는 대신 땀이 난 손바닥에 묻은 먼지를 턴답시고 손을 흔들었다가 당장 후회한다. 안 그래도 어색한 상황을 내가 더 어색하게 만들고 말았다. 아니야. 알아. 안다고? 조이가 묻는다. 아니 그러니까 너를 안다고. 네가 누군지 안다고. 재즈 밴드에서 기타 치는 거 봤어. 내가 재즈 밴드를 좋아하거든. 재즈를 좋아해. 재즈를 전부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 하지만 재즈 밴드의 재즈는 좋아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미안. 넌 미안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구나. 미안. 젠장. 그녀는 웃음을 터뜨린다. 내가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사실 항상 안절부절하지 못하긴 했지만 나를 넘어뜨린 찌질이가 알고 보니까 조이와 한 핏줄이었다는 게 이유라면 이유일까? 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조이가 나한테 이런 이유는 뭘까? 그녀가 끝내주게 예쁘거나 인기가 많은 건 아니다. 그녀는 그냥 평범하다. 하품 나오게 평범하다는 게 아니라 현실 속 인물답게 평범하다는 뜻이다. 그냥 내가 이 순간을 그녀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기회를 워낙 오래전부터 기다려왔기 때문인가 보다. 그녀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발가락으로 인사라도 하듯 낡은 컨버스 운동화 안에서 발가락을 꿈틀거려가며 몸을 돌려서 걸음을 옮긴다. 나는 한 걸음씩 멀어져가는 그녀를 바라본다. 외로움이 뼈에 사무쳐서 눈물이 나려고 한다. 나에겐 아무도 없다. 안타깝게도 그건 상상이 아니다. 가공을 거치지 않은 100% 천연 유기농 현실이다. 셔먼 선생님이 있지만 선생님은 시간제로 돈을 받는다. 아버지가 있지만 나한테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고 엄마가 있지만 오늘 저녁엔 어제 저녁에도 그 전날 저녁에도 부재 중이다. 농담이 아니라 곰곰이 따져보면 누가 있을까? 내 앞에 컴퓨터 화면 위에는 이름 하나뿐이다. 에버넨스. 나다. 나에겐 그것뿐이다. 나는 자판 위에 손가락을 얹는다. 거짓말은 이제 사절이다. 에번 헨슨에게. 알고 보니 전혀 근사한 날이 아니었어. 근사한 한 주나 근사한 한 해가 될 일은 없을 거야.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 알겠다. 조이가 있으니까 내 모든 희망이 조이에게 달려있지. 잘 알지도 못하고 나를 알지도 못하는 그 아이에게. 하지만 그 애를 안다 한들, 그 애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한들, 정말로 말을 한다 한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 모든 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나도 마음을 붙일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얘기에 무게가 실렸으면 좋겠다.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내가 내일 사라진다 한들 알아챌 사람이 있을까? 너의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한 친구인 내가. 나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지도 않는다. 그냥 인쇄를 누르고 기운이 샘솟는 걸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내가 편지를 쓰는 동안 무슨 일인가 벌어졌다. 뒷일을 걱정하지 않고 느끼는 그대로 내뱉었더니 이렇게 올가분할 수가.
이제 와서 뒷일을 걱정하고 있긴 해도 편지를 써서 출력하는 동안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한 방에 끝냈다. 하지만 편지를 당장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어야 하는 건 분명하다. 그걸 셔먼 선생님에게 보여줄 순 없다. 선생님은 나에게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데 이 편지에는 절망과 체념뿐이다. 내가 셔먼 선생님과 감정을 공유하고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분들은 내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괜찮기를 아니면 괜찮다고 얘기해주길 바랄 뿐이다. 프린터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몸을 돌렸다가 하마터면 코너 머피와 부딪힐 뻔한다. 난 또 떠밀리겠거니 생각하며 움찔하지만 그는 내 몸에 손을 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코너가 얘기한다. 어? 그가 아래쪽을 흘끗 쳐다본다. 할 말이야. 나는 그게 무슨 소린지 확인하려는 듯이 아래를 본다. 이거! 나는 대답한다. 이번 여름방학 때 앨리슨 공원에서 공원 관리인 실습생으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순찰을 도는 도중에 12m짜리 엄청난 오크나무가 보이길래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졌어. 그런데 알고 보면 웃긴 얘기야. 내가 떨어진 뒤에 꼬박 10분 동안 땅바닥에 누워서 아무라도 와주길 기다렸거든. 금세 올 거야. 이렇게 계속 중얼거리면서. 금세 올 거야. 저기 온다. 하지만 당연히 아무도 오지 않았고. 코너는 나를 계속 빤히 쳐다본다. 그러다 얘기가 끝났다는 걸 알아차리고 웃음을 터뜨린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런 반응을 기대하는 척하긴 했지만 막상 접하고 보니 솔직하게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 어쩌면 좀 전에 코너를 보고 웃었던 것에 대한 보복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복수의 기미는 느껴지지 않는다.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코너가 묻는다. 야, 살다 그렇게 우라지게 한심한 얘긴 처음 듣는다. 이야 동문이다. 코너는 턱에 몇 가닥 난 수염 때문인지 후드 스웨터에 밴 담배 냄새 때문인지 까만색 매니큐어 때문인지 아니면 약을 하다가 예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당했다는 소문 때문인지 몰라도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게 느껴진다. 나는 어린애고 코너는 어른 같다. 가까이서 보니 상당히 삐쩍 말랐고 부츠를 벗으면 나보다 키가 작을 수도 있겠다. 희한한 일이다. 코너는 귀 뒤로 머리를 넘기더니 뭔가를 발견한다. 깁스에 아무도 사인 안 했네? 나는 깁스를 빤히 쳐다본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애처로워 보인다. 코너는 어깨를 으쓱한다. 내가 해줄게. 나의 지감은 후퇴하라고 외친다. 안 해줘도 돼. 사인펜 있어? 없다고 대답하고 싶지만 내 손이 나를 배신하고 배낭 안에서 사인펜을 꺼내서 내민다. 코너는 입으로 뚜껑을 열고 내 팔을 들어올린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만 사인펜이 끽끽거리며 깁스를 긁는 소리가 들린다. 한 음절이 생각보다 길게 늘어진다. 코너가 피카소라도 되는 듯 심혈을 기울여 한자 한자 적는 모양이다. 짜잔! 걸작을 완성한 코너가 외친다. 나도 내려다본다. 세상을 마주보는 깁스의 바깥면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높게 내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큼지막한 대문자로 6글자가 적혀있다. C-O-N-N-O-R 코너. 코너는 자기 작품을 보고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그의 망상을 깨뜨릴 생각이 없다. 와, 고마워 정말로. 그는 자기 손에 대고 뚜껑을 뱉어서 다시 끼우고 내게 사인펜을 건넨다. 이제 우리 서로 친구인 척 할 수 있겠다. 그나저나 코너가 겨드랑이 춤에 끼고 있던 종이를 잡으며 말한다. 이거 네 거야? 프린터에 있던데? 에번 헨슨에게. 네 이름 맞지?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지른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글쓰기 숙제야. 너 작가야? 아니야. 재미삼아 쓰는 거 아니야.
편지를 좀 더 읽었을 때 그의 표정이 달라진다. 조이가 있으니까 그가 고개를 든다. 눈빛이 차갑다. 내 동생 말이냐? 그의 입술에 힘이 들어가고 일시적으로 나누었던 교감이 끊겼다는 걸 알 수 있다. 나는 뒷걸음질 친다. 네 동생? 네 동생이 누군데? 아니야, 네 동생 얘기 아니야. 그는 위협적으로 성큼 다가와 우리 둘 사이의 간격을 삼킨다. 샹씨, 나 바보 아니다. 누가 바보래?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잖아. 아니야. 샹씨, 거짓말하지 마. 아, 뭔지 알겠네. 내가 발견할 거라는 걸 알고 이런 편지를 쓴 거지. 뭐라고? 컴퓨터실에 나밖에 없는 걸 알고 나 보라고 이런 편지를 써서 출력한 거잖아. 나는 컴퓨터실을 두리번거린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내 여동생을 두고 섬뜩한 헛소리 써놓은 거 보고 나 막가게, 맞지? 아니, 뭐라고? 그런 다음 내가 미친놈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내려고, 맞지? 아니야, 나는... 그는 손가락 하나를 뻣뻣하게 내밀어서 내 눈 사이를 찌른다. 엿먹어라, 씨. 이 두 단어의 빨간색 느낌표나 어떤 통증이 동반될 줄 알았더니 그저 힘없이 내 위로 내려놓고 그만이다. 그는 몸을 돌려서 출입구로 걸음을 옮긴다. 나는 그 정도로 수고로움을 할애할 만한 존재도 못 된다고 생각하는 거다. 나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아무튼 다행이다. 오늘 또다시 쓰러졌다면 견딜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다. 허파에서 공기가 빠져나가고 몸에서 긴장이 풀린다. 하지만 내가 느낀 안도감은 1초 만에 사라진다. 나는 성큼성큼 걸어가는 코너 모피의 등 뒤에 대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만 걷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문을 빠져나가는 그의 주먹에 전혀 다른 종류의 빨간색 느낌표가 들어있다. 그가 내 편지를 들고 갔다. 3일이 흘렀다. 나는 평소보다 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3일째 편지는 내 손으로 돌아올 줄도 모르고 어디 유포되지도 않았고 그걸 들고 간 녀석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데다 녀석의 여동생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극도의 공포모드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이 정도 수준의 불안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다. 거의 환각에 가깝다. 그때 스피커에서 방송이 흘러나왔다. 모두들 바로 고개를 돌려서 나를 쳐다본다. 몇 초가 지난 다음에야 나는 모두의 이목이 내게 쏠린 이유를 알아차린다. 방금 전에 스피커에서 내 이름이 불렸기 때문이다. 나? 에버낸슨? 빈 복도를 따라 교장실로 걸어가는 동안 최악의 시나리오가 슬라이드쇼처럼 머릿속에서 펼쳐진다. 이미지, 등장인물, 주제는 같다. 편지, 코너, 수치심이다. 나는 3년 동안 교장선생님과 엮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다. 2학년 때 어느 변변찮은 단편소설 공모전에서 3등을 했더니 하워드 교장선생님께서 전체 조회 시간에 내게 상장을 수여했다. 내 작품은 어렸을 때 아빠와 갔던 낚시여행을 바탕으로 하되 기본적으로 해밍웨이의 2개의 심장을 가진 큰 강을 조잡하게도 도용했다. 하워드 선생님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전혀 없대도 놀랍지 않은 것이 그 정도로 한심한 공모전이었고 3등은 사실 탈락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하워드 선생님이 오늘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 나는 교장실 안으로 고개를 들이민다. 하워드 선생님은 보이지 않고 책상 맞은편에 어떤 남자와 여자가 앉아있다. 그들은 나를 보고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을 짓는다. 남자는 무릎에 팔꿈치를 얹고 몸을 앞으로 수그리고 있는데 두툼한 어깨가 양복 재킷을 빈틈없이 채운다. 여자는 멍한 표정을 지은 채 충혈된 눈을 내 쪽으로 돌리지만 나를 쳐다보진 않는다. 죄송해요. 뭔가 중요한 일을 방해한 느낌이라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않을 수가 없었다. 교장실로 오라는 방송이 나오길래요. 네가 에번이구나.
남자가 말한다. 묻는 건 아니지만 묻지 않는 것도 아니기에 나는 맞다는 뜻에서 고개를 끄덕인다. 그가 허리를 펴고 마침내 나를 제대로 쳐다본다. 하워드 선생님은 나가셨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없는 데서 너랑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거든. 그는 빈 의자 쪽으로 손짓한다. 앉으란 뜻이다.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그냥 서 있으라고 하지만 난 자리에 앉는다. 남자는 다리 사이에 똑바로 떨어지게 넥타이 끝을 바로잡는다. 우리는 코너의 엄마 아빠다. 이거다.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상황이 드디어 찾아왔다. 하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 코너 머피의 부모님이 나랑 얘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없는 데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머피 부인이 핸드백에서 뭘 꺼내 내 손에 쥐어준다. 코너가 전해달래. 너한테 주고 싶다면서. 보지 않아도 뭔지 알 수 있다. 느껴진다. 내 편지다. 이게 드디어 내 수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아직 크게 숨을 쉴 수가 없다. 이게 어떤 경로를 거쳤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가 읽었는지 알 수가 없다. 코너가 나한테 주고 싶어 했다면 왜 직접 전해주지 않았을까? 그는 어디 있을까? 네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머피 씨가 얘기한다. 코너는 네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 그러다가 에번 헨슨에게라고 적힌 편지를 보게 됐지. 머피 씨 부부가 내 편지를 읽었다니 당황스럽지만 코너가 읽은 거나 조이가 읽은 것과 비교하면 성격이 다르다. 내가 진심으로 알고 싶은 건 그거다. 또 누가 이 편지를 봤을까? 이게 어쩌다 머피 부인의 핸드백 안으로 들어갔을까? 너희 둘이 친구인 줄 몰랐다. 머피 씨가 얘기한다. 우리는 코너한테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줄 알았어. 하지만 이 편지를 보니까 말이다. 너하고 코너가, 적어도 코너의 입장에선 너를. 그는 다시 말을 멈춘다. 나는 내가 남들 앞에서 말을 꺼내지 못해 애를 먹는 성격인 줄 알았더니 코너의 부모님은 본론을 얘기하지 못해서 끙끙 앓는 수준이다. 그가 편지 쪽으로 손짓한다. 내 말은 거기 그렇게 적혀있지 않니? 에번 헨슨에게라고. 내 편지를 돌려준 건 감사하지만 거기에 뭐라고 적혔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싶진 않다. 나로선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치욕스럽다. 나는 편지를 챙겨서 그만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머피 부인은 할 말이 남았다. 자, 에번, 읽어봐. 난 읽을 필요가 없다. 한 글자도 남김없이 외우고 있다. 이 글자들이 우리 학교 앞 전광판에 뜨거나 교재에 실리거나 파란색 하늘에 연기로 적히면 어떤 식으로 보일지 상상했다. 코너 머피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하나씩 따져가며 상상했다. 나는 교장실로 들어온 이래 처음으로 입을 벌린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괜찮아. 펼쳐봐. 네 이름이 적혀있잖아. 머피 씨가 얘기한다. 코너가 너한테 쓴 편지야. 나는 내가 대책 없는 아이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들은 나보다 훨씬 우왕좌왕이다. 두 분은 코너가... 안 그래도 분위기가 이보다 더 불편할 순 없겠다고 생각되던 참인데 이제는 내가 내 펜팔이라고 설명까지 해야 하게 생겼다. 아니에요. 난 얘기한다. 두 분이 오해한 거예요. 아니야.
머피 부인이 얘기한다. 우리 아들이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여기 적혀 있단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지. 머피 씨가 덧붙인다. 이번에도 이게 무슨 소린지 곧바로 접수가 되지 않는다. 나는 그를 쳐다본다. 그녀도 쳐다본다. 좀 전까지만 해도 면목 없어 보였던 이들의 표정이 갑자기 전혀 다른 무언가를 닮은 듯이 느껴진다.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머피 씨가 헛기침을 한다. 코나가 떠났거든.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기숙학교로 옮겼단 얘긴가? 아님 가출해서 사이비 종교 집단에 가담했단 얘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머피 씨가 얘기한다. 그는 턱에 힘을 준다. 머피 부인은 눈물을 훔친다. 면목 없는 게 아니라 망연자실이다. 걔가 뭐라고요? 나는 묻는다. 이틀 전에 그렇게 됐어. 찾은 게 그 편지밖에 없었어.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놨더구나.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도 아주 많이 필요하다. 이건 현실이 아니다. 현실일 리가 없다. 나는 마침내 내 편지를 쳐다본다. 보면 알겠지만 그 아이는 설명하고 싶어 했어. 거기다 적혀 있단다. 나는 종이에 적힌 글을 읽는다. 내가 쓴 글이고 외우고 있는데도 이젠 낯설게 느껴진다. 이 편지. 앞에 계신 두 분은 내 편지를 코너가 썼다고 생각한다. 내게 썼다고 말이다. 머피 씨는 내가 쓴 문장을 암송한다. 모든 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나도 마음을 붙일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직접 읽게 해, 레리. 내가 하는 얘기, 레리 제발. 무게가 실렸으면 좋겠다. 교장실이 고요해진다. 이 편지는요, 그게 아니라니. 머피 씨가 묻는다. 나는 숨을 죽인다. 코너가 아니에요. 머피 부인이 나를 쳐다본다. 그게 무슨 소리니? 코너가 쓴 게 아니라고요. 저 아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레리? 충격을 받았나 봐. 아니요, 저는 다만 걔 아니에요. 나는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보려 하지만 머릿속이 계속 뒤죽박죽이다. 여기 그렇게 적혀 있잖니. 머피 부인은 편지를 가리킨다. 어떤 목소리가 들린다. 아까부터 들렸는데 지금에서야 관심을 기울인다. 내 안에서 점점 더 우렁차게 들린다. 일어나. 그 목소리는 이렇게 얘기한다. 나가.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그만. 머피 부인이 나를 붙잡고 내 손을 움켜쥐자 우리 둘이서 편지를 같이 준 형태가 된다. 이게 코너가 쓴 편지가 아니라면 그럼 신시야 왜 이래? 진정해. 나는 시선을 피한다. 이제 그만 나가볼게요. 그 애가 너한테 무슨 얘기한 거 없니? 머피 부인이 애원한다. 너는 뭐 본 거 없어? 신시야, 여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 내가 손을 놓자 편지가 온전히 그녀의 손으로 넘어간다. 우리한텐 이게 전부야. 우리한텐 남은 건 이것뿐이야. 저 이제 정말 가봐야 해요. 머피 씨가 나를 돌아본다. 그렇겠지. 이해한다. 그냥 너한테 먼저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먹비 부인은 얼굴을 붓는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이 여인을 도울 방법이 없다. 그녀는 산산조각이 났고 나도 그녀를 진심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최대한 이해하지만 그녀와 그들과 그리고 나 자신과 더불어 이 자리에 어떤 식으로 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나가야 한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두 사람이 나를 붙잡는다. 레리, 이것 봐. 머피 부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으로 뻗은 내 팔을 잡는다.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막을 수도 없다. 이 아이 깁스를 좀 봐. 머피 씨도 아내가 본 걸 본다. 지워지지도 않은 잉크로 아들의 이름이 적혀있다. 머피 부인이 남편을 돌아보며 놀랍다는 듯이 서서히 미소를 짓는다. 진짜야. 정말 진짜야. 그 아이의 가장 가깝고 소중한 친구였어. 나는 이 어지러운 느낌을 정리하고 싶은데 나오려고 하질 않는다. 진짜다. 정말 진짜다. 코너 머피가 죽었다. 그로부터 며칠의 시간이 흐른 지금, 난 코너의 집에 와 있다. 식사 초대를 받았다. 나도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식탁에 앉아 있다. 닭고기 더 먹을 사람? 입맛 있는 사람이 당신뿐인 것 같은데, 레리? 머피 부인이 말한다. 그는 잠깐 망설이다 닭고기 한 조각을 자기 접시로 옮긴다. 뭐 이걸 버릴 순 없잖아. 해리스 부부가 애써 갖다 준 건데. 나는 닭고기를 한 조각 자르지만 입으로 가져가진 않는다. 코너한테 해리스 가족 얘기 들은 적 있니? 머피 부인이 내게 묻는다. 우리랑 가족끼리 아주 오래된 친구거든. 내가 뭐라도 얘기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걸 안다. 하지만 나는 계획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작정이다. 그런데 이 여인과 그녀의 절박한 눈빛을 직접 마주하고 보니 저녁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게 예의 없어 보이는 건 물론이고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진다. 나는 이렇게 말하지만 따지고 보면 말을 한 거라고 볼 순 없다. 말을 한 거라 치더라도 한마디에 불과한 데다 내가 먹는 척하는 저녁을 두고 한 말일 수도 있다. 같이 스키를 타러 가곤 했지. 스키장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는지 몰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나도 모르게 불쑥 입을 연다. 코너는 스키를 좋아했어요. 오빠는 스키 싫어했어. 조이가 얘기한다. 나를 향한 조이의 시선이 느껴지지만 감히 그쪽을 쳐다보진 못하겠다. 맞아. 코너는 그걸 싫어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그 스키가 화제로 오를 때마다 아주 질색했지. 자기가 스키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얘기하는 걸 좋아했다고. 그럼 너희들이 자주 놀았니? 너하고 코너 말이야. 머피 부인이 묻는다. 사과가 담긴 그릇에서 시선을 떼면 안 되는데 시선을 떼고 만다. 머피 부인이 티끌만한 정보라도 달라고 애원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 뭐든 좋다고. 아무거나 좋다고. 내가 생각해낸 대답은 상당히 자주요. 나는 이 대답에 자부심을 느낀다. 긍정은 아닌데다 자주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빠하고 자주 대화를 나눌까? 아프가니스탄 파병군인 아버지와 대화하는 횟수에 비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이는 구체적인 답을 원한다. 어디서? 이라고 말하고 나는 헛기침을 한다. 되게 우리 집에서 놀았어. 가끔 아무도 없으면 걔네 집, 그러니까 여기 말이지. 또 갔었고. 그녀는 나를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려고 하고 있다. 나도 안다.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날 테고 그러면 나는 단순히 투명인간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따돌림을 당할 거다. 홈스쿨링을 해야 할 테고 바깥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는 소셜미디어와 이메일이 될 거다. 아, 이메일. 나는 얘기한다. 우리는 되게 이메일을 주고받았어.
너희 오빠가 직접 만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을 때도 있었거든. 나도 이해했지. 우리는 그런 점에서 비슷했던 것 같아. 우리 오빠 이메일도 살펴봤어. 너한테서 온 이메일은 한 통도 없던데. 조이가 얘기한다. 조이가 내게 다시 말을 건다는데 흥분한 걸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점점 더 내가 말이 많아진 이유가 그 때문일지 모르겠다. 그래. 그야 너희 오빠한테 다른 계정이 있었거든. 비밀 계정. 진작 얘기했어야 했는데 좀 헷갈렸겠다. 미안. 왜 몰래 그랬어? 조이가 묻는다. 왜 몰래 그랬냐고? 나는 그녀의 말을 따라한다. 몰래 그랬던 이유는 너희 오빠가 그래야 남들 모르게 연락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머피 부인이 고개를 젓는다. 내가 뭘 했어, 레리. 당신이 자기 이메일 읽는다는 걸 걔도 눈치챈 거야. 난 후회하지 않아. 머피 씨가 와인잔을 잡으며 말한다. 누군가 악당 역할을 맡아야 했잖아. 그들은 서로 빤히 쳐다보며 강력한 침묵의 언어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간다. 나는 시선을 돌림으로써 그들에게 프라이버시를 하려 한다. 희한하네. 조이가 말한다. 너랑 오빠랑 같이 있는 걸 본 게 지난주에 오빠가 학교에서 너를 밀쳤을 때뿐인데. 젠장. 그녀는 기억하고 있다. 당연히 기억할 수밖에. 머피 부인이 허리를 숙인다. 코너가 너를 밀쳤다고? 저라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어요, 머피 부인. 그런 식으로는요. 사실은 제가 발에 걸려서 넘어진 거거든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조이가 말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고. 오빠가 너를 밀쳤어. 그것도 세게. 겨드랑이에서 나온 땀방울이 상반신을 타고 청바지 허리밴드까지 흘러내린다. 단순히 화제를 바꾸는 정도로는 이 사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겠다. 이제 기억난다.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 네가 오해한 거야. 왜냐하면 사실은 너희 오빠가 학교에선 서로 말을 섞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내가 그랬거든. 학교에서 너희 오빠한테 말을 걸었어. 사실 별일 아니었어. 내 잘못이었다고. 왜 오빠가 학교에서는 서로 말을 섞고 싶지 않다고 했어? 조이가 묻는다. 끝이 없다. 내가 대답을 하면 할수록 질문이 많아진다. 이 사태를 멈추어야 한다. 하지만 무슨 수로? 우리가 친구인 걸 아무한테도 밝히고 싶지 하지 않았거든. 창피했나 봐. 어째서 창피하게 여겼을까? 머피 부인이 묻는다. 나는 냅킨으로 이마를 닦는다. 세련돼 보이지 않지만 정말이지 어쩔 수가 없다. 아마 그 친구 눈에는 제가 찌질이로 보였을 거라고 조이가 얘기한다. 조이. 그녀의 아버지가 흘끗 쳐다보지만 조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계속 물고 늘어진다. 하려던 말이 그거야? 그녀가 묻는다. 사실 루저라는 단어를 쓰려고 했는데 찌질이라 해도 되겠다. 신시아가 내 팔 위에 손을 얹는다. 별로 좋지 않은 태도였구나. 오빠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 말이 되네요. 조이가 머피 부인 말에 대답을 한다. 머피 부인이 한숨을 쉰다. 너희 오빤 복잡한 사람이었지. 아니, 오빤 나쁜 사람이었죠. 그건 달라. 좋은 점은 기억하질 않으려고든 해. 긍정적인 면을 보지 않으려고 해. 왜냐하면 좋은 게 없었으니까요. 조이가 말한다. 좋은 점이 뭐가 있었는데요? 손님 앞에서 이런 대화 나누고 싶지 않다. 머피 부인이 얘기한다. 나는 물을 좀 더 마시고 잔을 비운 뒤에도 한참 동안 계속 물을 마시는 척한다. 좋은 점이 뭐가 있었는데요, 엄마? 좋은 점이 있었지. 머피 부인이 주장한다. 알았어.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고요. 얘기해봐요. 좋은 점이 있었지. 계속 그 소리만 반복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고요. 머피 부인은 대답을 하지 않는다. 머피 씨는 자기 접시를 내려다본다. 그 질문이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짙고 뜨거운 스모그처럼 이 공간을 덮는다. 나는 숨을 쉬려고 존재하려고 버둥거리는 이 가족을 쳐다본다.
이들은 버둥거리고 있다. 나는 코너의 좋은 점을 많이 기억하는데 모두 시선을 돌린다. 방금 전에 그 말을 한 사람이 나였다. 내가 한 얘기였다.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어쩌다 그런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왔을까? 예를 들면 어떤 거? 조이가 알고 싶어 한다. 아니야. 내가 괜한 소리를. 미안. 내가 말한다. 또 미안하다고 하네. 조이가 이 말로 내 존재 자체를 묵살한다. 들어보자, 에번. 무슨 말을 하려고 했잖니? 머피 부인이 말한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요. 네 이야기가 듣고 싶어. 부탁한다, 에번.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일을 겪은 이 여인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을까? 그녀의 심장이 내 손에 얹혀있다. 내가 느끼기론 그렇다. 심지어 그녀의 남편조차 포크를 내려놓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다. 나는 식탁에 앉은 마지막 인물을 힐끗 쳐다본다. 조이. 호기심이 잠깐 의구심을 이겼는지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이 가족에겐 뭔가가 필요하다. 이들의 기분을 달래줄 어떤 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게요. 나는 말문을 연다. 코너하고 얼마 전에 같이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너에 얽힌 좋은 추억이 남았어요. 저는 그 추억을 계속 생각해요. 그날을, 그 하루를. 알다시피 이 정도는 부족할 것이다. 이들은 더 많은 걸 원할 것이다. 내가 나를 계속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원한다. 그걸 필요로 한다. 나는 계속 식탁 한가운데에 놓인 과일 그릇을 빤히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이어나가면 좋을지 고민한다. 사과. 나는 충분히 생각하지도 않고 불쑥 내뱉는다. 둘이서 사과 농장에 갔어요. 나는 고개를 든다. 조만심한 소리라는 거 알아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를 모르겠네요. 여기서 나가야 한다. 지금 당장. 나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어서 무릎에 올려놓는다. 어떻게 하면 결례를 저지르지 않고 여길 빠져나갈 수 있을까? 걔가 너를 농장에 데려갔다고? 머피 부인이 묻는다. 나는 그녀의 표정을 살핀다. 내가 뭔가를 건드린 모양이다. 모두의 눈빛이 전과 다르게 반짝인다. 이들의 표정이 내게 용기를 불어넣는다. 이대로 떠날 순 없다. 네, 맞아요. 언제? 머피 부인이 묻는다. 한 번요. 그때 딱 한 번요. 거기 문 닫은 줄 알았는데. 머피 씨가 말한다. 맞아요.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엄청 실망했어요. 완전히 문을 닫았더라고요. 코너 말론 거기 사과가 세상 최고라고 하던데. 머피 부인은 미소를 짓지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예전에 수시로 그 농장에 갔었거든. 소풍 삼아서. 기억하지, 조이? 코너가 너를 거기 데려갔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재밌었겠다. 둘이서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냈겠어. 맞아요. 하루 온종일 그야말로 끝내줬어요. 제가 기억하기론 봄이었던 것 같아요. 레리, 그 근처에 우리가 좋아했던 아이스크림 가게 이름이 뭐였더라? 머피 부인이 묻는다. 알라모드. 그가 대답한다. 맞아. 그는 진심으로 고마워한다. 알라모드였지. 사실 저희도 거기 갔었어요. 나는 점점 흥분을 자제하지 못한다. 그 알라모드라는 곳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코너는 잊지 않았나 봐. 머피 부인이 얘기한다. 나는 그녀와 머피 씨, 조이를 차례대로 쳐다보고 가슴속에 담겨있던 숨을 모두 토해내고는 그들이 간절히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한다. 맞아요. 그들도 가슴속에 담겨있던 숨을 내뱉는다. 그렇게 느껴진다. 안도감이, 작지만 확실한 안도감이 이 공간에 감도는 것이 느껴진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얘기가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고 있다. 나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뿐이다. 네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부탁해도 될까, 에번? 머피 부인이 말한다. 사실 저희는 늘 그런 식으로 놀았어요. 친구처럼.
영화 얘기도 하고 학교 얘기도 하고 여학생들 얘기도 하고 뭐 그런 평범한 얘기요. 코너는 말이 잘 통하는 친구였어요. 아직 이른 5월 그날 그림같이 예뻤던 오후 도로 위를 달려서 도착했죠. 알라모드 하나를 들고 저 높이 자란 나무들 그 상쾌하게 불어오던 바람도 기분 좋은 콧노래와 우리 둘만 하는 농담 재밌었지. 하염없이 바라봤어. 끝도 없었어. 저 하늘은 꼭 꿈만 같았어. 저 하늘은 영원할 것 같아. 저 하늘 속에서 우리 멋진 여름날 시골길을 걸으면서 졸업하면 뭐가 하고 싶어. 자전거 여행을 하고 책을 쓰고 바닷가 멋있겠다. 끊이지 않는 이야기 사귀지 못할 여자친구들 얘기도 웃으면서 내게 말해. 지금보다 좋은 건 없어. 나도 그래. 하염없이 바라봤어. 할 얘기가 참 많았었어. 고맙다 에번. 머피 부인이 얘기한다. 고맙다. 머피 부인이 팔을 뻗는 게 곁눈으로 보이고 나를 감싸 안는 그녀의 팔이 느껴진다. 이렇게 황홀한 기분은 처음이다. 그리고 이렇게 처참한 기분도 처음이다.